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전북입니다. KBS는 지역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북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7시 뉴스를 40분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뉴스7 전북은 모바일 마이K와 페이스북 KBS 뉴스 전북 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댓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전북의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현안을 발빠르고 심도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북에서도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막바지 입시 전략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전당 상아탑에서 대학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올리는 등 자녀 입학과 취업을 위해 갖가지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 한가운데인 대한방지터에 143층 높이의 타워 건립 계획으로 지금도 떠들썩한데요. 키워드 뉴스 키워드로 풀다에서 그 터에 얽힌 역사와 배경을 살펴봅니다. 뉴스 브리핑입니다. 2020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전북 각 고사장에서도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수험생은 물론 가족들도 온종일 긴장하는 하루였을 텐데요. 수능 당일 이모저모 한희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파 속에 수능 시험을 앞둔 고사장 앞. 긴장한 표정의 수험생들은 입시 시간에 맞추기 위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뒷모습을 애틋하게 지켜보고 선생님과 후배들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성과를 이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꼭 수능에 대박 이루기 바란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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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시험을 치르는 동안 사찰 법당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차분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실력 발휘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교통 안내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도 빛났습니다. 필요한 신분증 같은 것도 아예 못 갖고 온 이제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다급한 수험생 12명은 순찰차를 타고 고사장으로 향했고 고사장을 잘못 찾은 2명은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노트북 반입과 답안지 지연 제출 등 부정행위도 잇따랐고 화장실에 가던 수험생이 다쳐 119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의 수험생 가운데 최연소는 14살 여중생, 최고령은 67살 할아버지가 지원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이번 수능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에 대비하는 막바지 입시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조경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한 탓에 피곤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수학하고 과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은? 다른 과목은 그냥 평이했던 것 같아요. 일생일대의 시험을 마쳤다는 생각에 후련하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냥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가서 이제 뭐 할 거예요? 오늘 집 가서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일단 오늘은 자고 싶어요. 전북 지역 수험생 19,000여 명은 모두 61개 시험장에 마련된 724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에 EBS 교재 연계 문제가 70% 이상 출제됐고 올해 모의평가를 통해 파악한 수험생 수준을 고려해 초고난도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은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가채점을 해보고 수시와 정시에 대비하는 막바지 수험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모집 전형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잘 봤으면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원했던 그런 과를 또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수능 시험 결과는 다음 달 4일 통보되는데 고등학교마다 우선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진학 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인근 비료 공장이라고 환경부가 최종 발표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사례지만 주민 배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 20여 명이 암에 걸리고 10여 명이 숨진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2017년 인근 비료 공장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1년 넘게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 공장에서 불법 건조하면서 발생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1급 발암물질들이 영향을 주었다며 집단 암 발병과의 역학적 관련성을 확인했습니다.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연초박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익산시가 보고받고도 무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불법인데 그냥 작성을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럼 익산시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주민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의 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 구제, 건강관리, 오염원 제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또 바람의 원인이 된 연초박을 불법으로 처리하도록 방치한 KTNG에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쓰지 못하게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 구제법으론 치료비 보전 수준에 그쳐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취임 뒤 처음 한국을 방문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박한기 합참의장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환영 의장 행사를 시작으로 한미 합동참모의장은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도 열렸습니다. 밀리 의장은 박한기 합참의장과 함께 회의를 주관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 방위 태세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 통제권 기본 운용 능력 검증 결과도 보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회의 결과를 내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51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밀리 의장은 방안에 앞서 한국 측과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오늘 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또다시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저녁에 열리는 한미 동맹의 밤 행사에는 밀리 의장과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 대사 등 미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발언이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북의 지역구 의석은 3곳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전북에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익산 갑과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3곳입니다. 무선 원격 검침 스마트 계량기 생산업체 주식회사 동호코스모가 오늘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2만 3천여 제곱미터터에서 착공식을 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530여 명의 직간접 채용을 통해 해마다 스마트 계량기 100만 대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북 지역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인 가구가 27.1%로 가장 많고 50대가 16.5%, 20대 이하가 16.3% 순이었습니다. 두세훈 전북도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의 평균 이혼율은 전체 가구 수의 0.5%였는데 다문화 가족은 3.7%로 7배가량 높았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37%로 가장 높고 학대와 폭력, 경제적 무능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진리의 상아탑으로도 불리는 대학. 그런데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입학시키거나 취업을 위해 갖가지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죠.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 저자로 올려서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한 전북대 모 교수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교수의 입시비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심층 K 유진휘 기자입니다. 교육자의 비양심일까요? 아니면 어긋난 부모의 애정일까요? 대학 교수의 연구 부정 사례 어제 전해드렸죠. 이번엔 구체적으로 한 국립대학 교수가 자신과 지인의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올려 대학 입시에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논문 저자가 된 고등학생들 일부는 그 부모가 교수로 있는 대학, 그 학과에 진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논문이 중요한 스펙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수를 부모로 두지 않은 일반 학생들에게는 불공정해도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북대학 교수가 자신의 연구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끼워 넣어서 대학 합격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전북대에서만 이런 교수와 같이 미성년자를 자기 논문에 같이 올리고도 신고하지 않은 교수들이 20명이나 됐습니다. 지난 5월 불거진 전북대 이모 교수의 자녀 허위 논문 참여 사건.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에 지역사회는 들끓었습니다. 입시에 악용된 논문 말고도 해당 대학의 성적이 상식적이지 못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교수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첫째 자녀의 성적 취득 현황이 담긴 서류입니다. 2015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 8학기 동안 아버지인 교수의 강의를 8과목 수강했습니다. 이 가운데 7과목은 최고 학점인 A+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자녀는 어떨까? 2016년부터 이듬해 1학기까지 3학기 동안 아버지의 강의를 들었고 7개 과목에서 모두 A+를 받았습니다. 교수의 조카도 최고 학점을 받았습니다. 자녀와 친인척이 해당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 자녀가 교수인 부모의 강의를 듣는 사례는 이 교수 말고도 대학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또 다른 문건입니다. 전국 대학에서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한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전북 지역을 확인해 보니 7개 대학에서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정 사례로 적발된 교수는 전북대에만 9명에 달합니다. 공무원 행정 강령에 대해서 사촌인의 친족 부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크게 많이 이제 그 주의를 안 했던 거는 사실이죠. 장학금도 문제입니다. 허술한 성적 관리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심지어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또 다른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지금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성적이나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부패, 비리들을 뽑을 수 있는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성년자들이 허위로 참여한 논문이 대학 입시에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대를 비롯한 대학의 교수 4명은 농식품부와 농진청 등 국가 연구과제를 하면서 참여하지도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받아서 하는 과제인데 그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녀를 올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교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수들의 교수 자녀와 남의 친인척들이 이와 같은 일들에 연관돼 있지 않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불거진 교수들의 일탈, 교육의 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휘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대학 교수들의 이런 부정 문제를 취재하게 된 계기 이유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첫 방송에서 전주 모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답안지 조작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적 비리는 결국 대학 입시, 입학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난 5월 전북대에서 불거졌던 이런 대학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가 잇따랐었는데요. 대학 전반에서 잇따르고 있는 이런 교수들의 일탈 행위 정리할 수밖에 없어서 네.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교육 문제 계속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건의 핵심 어디를 더 살펴봐야 될까요? 전북대 이 해당 교수 사건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연구하는 논문에 그 논문의 공동저자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두 자녀의 이름을 올리는 사건이었는데요. 미성년자죠. 그렇죠. 네. 고등학교 때였죠. 이 논문이 전북대 입시, 입학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네. 그 보도에서도 봤지만 이 서류는 이 교수 자녀들이 아버지의 강의를 듣고 성적이 석연치 않게 높았다, 학점 특혜 의혹이 있었다라는 어떤 말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 말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고요. 네. 다른 교수들의 강의 평가에서는 최고 학점을 받지 못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강의에서만 이런 학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혜 네. 의혹이 계속 커졌습니다. 특히 학점 특혜에 이어서요. 이를 토대로 성적 장학금을 또 받게 되고요. 네. 특히 취재 과정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교직원 또 교수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또 중복 장학금이 지급되고요. 네. 자녀 2명의 자녀를 포함해서 조카까지 이 학교를 다니거나 또 휴학 중이긴 하지만 다니는 동안 받았던 장학금이 2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네.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문건을 보셔서 알 테지만 A+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 네네. 입수한 문건에서요. 자,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당 대학 측과 이 교수의 해명이 있었습니까? 일단 언론과의 접촉이 내지 해명은 사실 듣기가 쉽지는 않았던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 파장이 컸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교수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 네. 처분이 내려갔고요. 대학 개교 이래 입시 비리로 인해서 자녀들이 입학 취소가 되는 첫 사례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나머지 자녀 수강을 받고도 이 신고를 하지 않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경고 내지 주의 이런 조치들이 내려졌고요. 더 큰 문제는 교수 사회에 안팎에서 네. 자녀의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서 논문 품앗이 같은 좀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전북에 있는 대학의 경우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녀가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있는 교수만 150명에 좀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전북 지역 많네요. 그렇죠. 모든 네. 자녀가 수강을 했다고 해서 다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만 성적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또 이번 사례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지침,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대학의 문제만은 또 아닐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저자 허위 등재 같은 입시 학업 비리 문제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연관이 있는 만큼 총체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교수의 논문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에 그 자녀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학교 관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녀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요.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뭐 이런 사실이 뭐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 말고도 이 교수의 교수의 조카도 이 공동 논문에 참여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건데요. 그 두 자녀뿐만 아니라 조카까지 그렇습니다. 올렸습니까? 네. 올렸는데 당시 이 조카는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상, 다른 학교가 또 연루가 되는 거죠. 예, 있을 수 네.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대학 입시의 한 유형이 수시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른바 자녀들이 교사인 부모, 교수인 부모 이런 아빠, 엄마 찬스를 쓰는 네. 아주 그런 공견하게 이루어지는 대목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이런 만연한 문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적 전북을 비롯해서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어떤 지도, 감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논문 공동저자, 자녀 미성년자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이 사례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가 정부 부처 기관을 상대로 좀 열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박사,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의 잇따른 부정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교수들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자녀를 이 논문 공동저자로 올린 게 공통점인데요. 이 교수들은 국가 연구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일단 제재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부 교수들은 취재 과정에서 이런 정황들도 드러났는데요. 실제 연구 과제의 제출하는 그 발표 논문에는 이 자녀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회지라든가 공식 논문이 등재되는 공간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등재되는 네. 또 사례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고 또 취재진에게도 이런 비슷한 부분에 좀 제보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앵커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교육당국의 관리가 부실한 게 사실이죠.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이 불거질 경우에 특별감사를 진행해서 확인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연구 논문 발표 이런 부분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학에 한정되고 있고요. 실제 교과 과정이 있는 그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교 과정에서는 감사, 조사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교육청의 이런 경우는 네. 전수조사할 근거가 없는 게 네. 현실입니다. 네. 여기에 여파가 커서 이제 여파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북대 이모 교수와 자녀에 대한 수사 상황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KBS를 비롯한 언론기관, 언론사에서 보도를 통해서 네.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경찰은 현재 그런 교육 관계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진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워드로 풀다 오늘의 키워드는 터입니다. 재물터요, 벼슬터요, 우손벌터요. 바로 그 털을 잘 잡아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이요. 나라가 들썩이는 땅, 그것이 어딘가. 그래, 무슨 터가 알고 싶어 오셨어. 예로부터 사람들은 좋은 터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장수와 명예 그리고 부를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때로는 명운을 살려주는 기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끄는 터, 전주에도 그런 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키워드로 삼은 터, 바로 옛 대한방직 터입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 한가운데 자리한 대한방직 터. 전체 면적 21만 6천 제곱미터인 이곳은 지난 2003년 개발이 시작된 서부 신시가지에서 유일하게 남은 노른자 위 땅이죠.
가동을 멈춘 대한방직터. 지금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고층 아파트 사이에 덩그러니 남겨져 스산하기까지 한데요. 식물로 저렇게 있는 것보다도 새로운 무슨 건물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컨셉을 찾아야죠. 대한방직이 전주에 자리 잡은 때는 지난 1974년.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논과 밭뿐인 허허벌판에 섬유 공장이 들어서면서 전북 경제를 이끌어왔는데요. 특히 변변한 공장 하나 없던 전북에서 고용 창출까지 이뤄내며 지역 경제에 견인차 구실을 했습니다. 노동 인력들도 아마 제 기억에 통근버스가 한 서너 대가 있어가지고 그 업무 교대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여공들이 그 출퇴근에 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섬유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낡은 시대의 산물이 됐고 신도심의 미관을 해친다는 부정적 여론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 대한방직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대한방직터에 143층 높이의 타워를 세운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개발 사업의 주체인 자광이 제시한 청사진은 모두가 놀랄 만한 획기적인 계획인데요.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143층 높이의 전망타워, 350실 규모의 호텔과 대형 쇼핑몰, 그리고 3,000 가구의 아파트 단지까지 그야말로 전주의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자광은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올해 착공해 오는 2023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제기된 우려가 있었으니 바로 땅값 상승 시 특혜 논란입니다. 현재 대한방직터는 공업용지인데요. 전주시가 내놓은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오는 2035년에 주거용지로 변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망타워와 쇼핑몰을 지으려면 상업용지로도 바꿔야 하는데요. 문제는 용지 변경으로 개발업체가 가져갈 혜택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상업용지로 바뀐다고 하면 그 토지 가격이 얼마큼 뛰어올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상권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형성되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집가는 엄청난 그 격차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에 대기업 롯데건설이 연관된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롯데건설은 자광이 치러야 할 잔금 1,800억 원을 지급 보증하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 의심받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땅 판매자인 대한방직 사업 보고서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정확히 명시된 거죠. 대한방직 스스로 금융감독 전자공시 시스템에 시공사를 롯데로 명기했다는 게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롯데건설이라는 겁니다. 롯데가 개입한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날수록 전주시의 입장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며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쇼핑몰 건립을 제재해왔는데요. 대한방직터 개발을 롯데건설이 추진한다는 게 확인되면 사업을 허가할 명분이 약해질 게 뻔하겠죠. 결국 전주시는 대한방직터 개발 계획안에 대한 각계 여론을 모으겠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들고 나왔는데요. 자광 운영비 880억 원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이 기은센 구조화 제2차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배후에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여기에 운용 과정이 불투명한 사모펀드까지 흘러들 우려가 있다는 등 대한방직터를 둘러싼 의혹들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기은센 구조화 제2차가 880억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오랜 기간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대한방직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지 대한방직터의 변신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대한방직 타워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혹과 사연이 있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 근처에 이 터가 있는데요. 자, 이광엽 아나운서 전주 도심에 초고층의 전망 타워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게 143층 높이의 타워잖아요. 네. 그렇다면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건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 전주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실현 가능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970년대 전주와 이 전북의 경제를 이끌었던 대한방직 터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를 낳고 있는 다른 터 오늘 살펴보죠. 네, 지금 한창 복원이 진행 중인 전주 전라감영터 이야기인데요. 지난 1884년,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이죠. 전라감영을 찾았던 미국 공사관의 해군 무관 조지 클레이턴 포크 씨가 감찰사의 집무실인 이 선화당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앵커 대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자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조법종 부위원장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네, 미국 공사관 해군무관으로 이 당시 조선에 파견된 포크 씨가 찍은 사진, 저희도 궁금한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 1884년 11월 11일 그 오늘로부터 한 3일 전인데요. 네. 그 전주에 도착한 포크라는 미국 해군 무관이 그 전라감영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선화당 안에서 전라감사와 그리고 그 육방 권석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고요. 이 사진이 처음엔 출처가 모르게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다가 최근에 그것이 바로 1884년 11월 11일 날 그 미국 외교관에 의해서 최초로 전라도의 첫 사진이 찍혔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라감영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기물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그런 그 일기 내용과 그 사진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찍었던 사진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현존하고 있는 그 외국인이 찍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근대 상징물로서의 사진이 이 전주에서 특히 전라감영에서 찍혔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기를 통해서도 구한말 당시 전라도와 조선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다고 한다면서요? 예, 제가 지금 이 책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은둔 왕국의 속을 들여다보다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그 포크가 그 약 44일 동안 서울에서 경기, 충청, 전라, 경상을 돌면서 완벽한 우리 내부의 어떤 그 진면목을 일기장으로 남겨놨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일찍 죽는 바람에 이게 공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탈초가 돼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됐고요. 지금 저 장면은 그 사람이 찍었던 사진을 제가 130년 전 그 카메라를 구해가지고 지금 재현해 보면서 어떤 장면 어디를 찍었을까. 일기에 보면은 전라감영에서 6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안타깝게도 나주 근처에서 영산강을 건너면서 짐꾼이 쓰러뜨려서 유리원판 사진이 다 깨져요. 네. 그 중에 이 2장이 지금 살아남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그 사진이 이번에 공개가 돼서 선화당의 내부와 우리의 그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이라고 조금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135년 전입니다, 정확히는. 외교관이죠. 이 포크 그렇죠. 씨가 젊은 전라감영을 분입니다. 예. 찍은 사진을 예. 또 교수님께서 재현을 하셨습니다. 예. 일기장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예. 의미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지금 그 우리가 그 전라감영과 관련된 복원 공사를 하면서 관련 기록을 찾다 보니까 공식 문서에는 지극히 그 형식적이거나 그 외향적인 모습은 있지만 내부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나 생활의 모습을 했을까 몰랐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면은 예컨대 최근에 그 전라감영의 음식으로도 복원이 됐지만 그 전주를 소개하면서 말 그대로 그 선화당의 모습을 직접 사진으로도 그림으로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밥상에 17개의 음식을 다 소개를 해가지고 최근에 비빔밥 축제 때 재현도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진솔한 우리의 그 전라도의 모습 또는 전라감영의 어떤 문화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로서 그 감영의 어떤 문화 역량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위원장님, 지난 2017년부터 전라감영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좀 마무리 단계라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라감영의 핵심 건물인 그 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 그리고 그 거처인 내야 그리고 별채인 그 연신당 그리고 지역의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관풍각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선화당을 들어갈 수 있는 전라감영의 정문인
그 포정 루문이 네. 정확한 위치가 확인이 안 되는데 최근 그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까지도 확인되고 그래서 그 기왕의 전라 감영의 전체 공간이 네. 한 4분의 1 정도는 완벽하게 지금 복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포정로에 이제 횡랑의 기단석이 발견됐다는 점인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전면 발굴을 통해서 다 확인하기를 했는데 그 도로 쪽은 이 발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담장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 부분에 그 담장 부분을 헐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선화당과 그다음에 포정루문과 연결되는 중요한 그 외벽에 그 받침대 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일렬로 보이는 저 돌들이 그 받침돌들입니다. 기단석들이 확인되면서 저 연장선 끄트머리에 정문인 포정루가 있는 것이고 네. 거기서 그 직각으로 꺾이는 것에 중간문인 중산문이 있어서 네. 두 가지 공간을 함께 확인하는 결정적 증거가 네, 이번 맞습니다. 발굴로 교수님이 확인됐습니다. 기정석의 발견으로 전라감영 복원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 같은데요. 현대적인 의미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전라감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금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포괄하는 가장 광역의 말 그대로 조선의 어떤 그 밥그릇, 식량 창고 같은 그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그 전라도의 모든 문화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구현이 됐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완산경찰서 자리를 비롯한 일부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한국 전통 문화의 본원인 전주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 같은 공간으로 이 감영과 그 일대가 재개발되고 네. 또 전라도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계속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희망적인 역사적인 유물로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수능 한파가 매서웠습니다. 찬바람에 몸이 잔뜩 움츠러드셨죠?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오늘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은 7.6도에 그쳤고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예상되고요. 내일 낮에는 16도까지 올라 기습 한파는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부 내륙은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는 5mm 내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와 군산이 3도, 익산은 0도 예상되고요.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완주는 2도,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1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새벽부터, 충청 북부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류의 논주인이 물을 독점하면 아래노는 타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진짜 실력, 진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내는 대학으로서의 역할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주시고 누군가는 물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의 눈 좀 크게 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한 우리 적 수험생과 또 함께한 학부모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심층 K, 키워드로 풀다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전북의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